혹시 한국에서 개기일식 다음이 언젠지 아시나요?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 코로나 그래프라는 걸 개발해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평소에도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 코로나가 지구나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코로나 질량 분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한 번씩 물질을 탁 내뱉는데 그때 내보내는 질량이 소행성 하나 정도 질량 정도가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껏 혜지입니다. 제가 요즘 것이 된 지 2번째 편밖에 안 됐는데 이번 편이 올해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아쉬운 만큼 영상 마지막에 댓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피디님 혹시 코덱스 아시나요? 코덱스요? 주식? ETF 아닌가요? 그죠. 요즘 코덱스 하면 주식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코덱스 말고 코덱스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특수 만원경인데요. 우리나라의 천문연구원과 나사가 동등한 관계로 협력한 최초의 우주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주 미션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름만 들어도 웅장하고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 이 웅장한 과학 뉴스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국립가천과학관의 이재영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나 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사 하면 되게 멋있다 이런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천문을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나사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우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 나사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천문학자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는 아니어가지고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열심히 천문학을 공부하면 결국은 나사라는 곳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에 와서 정말로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니 그 나사라는 기관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우주를 연구한다라고 하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실제 천체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 천체의 특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주에 가서 직접 탐사를 하고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우주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쵸. 나사라는 기관은 천문학보다는 우주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그 나사라는 기관이 총 직원 수가 한 18,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당연히 천문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문학자가 되면 무조건 나사에 갑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사라는 기관이 어쨌든 인류의 우주에 대한 도전의 약간 상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천문학이 됐든 우주과학이 됐든 혹은 또 다른 생물학이라든가 지질학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사랑 이렇게 동등한 관계를 협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천문 분야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협력했고 지금 이 협력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기존에도 나사와 협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나사에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서 현재 47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예를 들면은 우주선을 만드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인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우주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개발하게 되는데 다 포션을 나눠줘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 같은 경우도 13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나사 혹은 유럽의 ESA 이 정도이거든요. 다른 국가들의 개개의 이름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달 탐사선이잖아요. 근데 이 달 탐사선에 나선이 우리 장비 좀 실어줘 이래가지고 참여한 전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협업이라고 하면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이거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한쪽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면 이쪽이 우리 것 좀 써보면 어떨까? 아니면 우리 참여하고 싶어 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시작을 했냐 하면 코덱스는 이번에 2024년에 발사를 했지만
사실 코덱스 이전에 빗세라고 부르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 이 빗세 프로젝트는 코로나 그래프를 우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그 지구 안에서 기구를 띄워서 그 대기권 밖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가 2018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횟수로만 해도 벌써 6에서 7년 그쵸. 정도 되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개발을 거쳐서 나사와 협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협력을 멋지게 성공시켜서 지금은 지구를 떠난 코덱스는 태양 코로나를 관찰하는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하면 사실 코로나19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의 코로나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라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네.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맞아요. 이름이 되어버렸죠.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어원 자체가 라틴어 계통에서 이제 영어의 크라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바로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에 이렇게 뾰족뾰족 뭔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의 코로나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구체 형태의 돌기들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통칭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형태의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은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의 최외곽 대기층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플라즈마 형태로 되어 있는 상층 대기인데 평소에는 이게 매우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뭐 일식 사진 같은 거를 한번 보셨으면은 일식 사진 주변에 태양이 완전히 가려졌을 때 주변에 뾰족뾰족하게 맞아요.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모든 곳에서 사진을 봐도 알지만 모든 곳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극지방에서 좀 약하게 나타나고 또 태양의 활동이 왕성할 때는 잘 보였다가 또 태양 활동이 좀 드물 때는 좀 작게 보이고 이런 형성들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코로나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는지 또 태양 코로나에서 우주 바깥으로 물질을 방출을 하는데 또 어떻게 방출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그 코로나가 온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입자들의 속도도 무지하게 빠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제 공대 출신이시니까 네, 그 열역학 법칙을 잘 아시죠? 아, 뭔진 압니다. 아, 그렇죠. 열역학 법칙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법칙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곳으로 온도가 열이 이동한다. 아,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네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엔트로피가 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항상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쉽게 풀면은 그냥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가 혹시 몇 천도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6,000도? 아, 아주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공부해왔죠. 좋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기는 태양에서부터 열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6,000도보다 낮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코로나의 온도는 무려 100만 도가 높습니다. 와, 100만 도요? 네. 높은 곳은 뭐 수백만 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가 열에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갖다 놨을 때 뜨거운 물하고 뜨거운 물 이만큼 네. 그다음에 차가운 물 요만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차가운 물이 열이 전달되고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그쵸. 근데 이런 현상이 태양에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뭔가 태양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기작이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 몇 가지 이론들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이거예요 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면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태양 천문학자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기도 만들고 관측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 코로나가 지구나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태양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태양계 내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태양의 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사실 우리 실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상하게도 뉴스를 못 봤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태양 극대기가 있었을 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오늘 태양풍이 휘몰아쳐가지고
인공위성이 고장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심심찮게 봤었거든요. 또 최근에는 우주 뭐 인공위성은 아니지만 지구에 강력한 태양풍이 와서 오로라가 생깁니다. 저도 그 뉴스 본 것 네, 같아요. 보셨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극지방에서만 보이는 오로라가 상당히 이제 적도 부근까지 내려와서 보였다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오로라를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되게 드문 일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태양풍을 내보내고 있는 주체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에서 이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뭐 얼마만큼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어느 방향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특히 코로나 질량 분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한 번씩 물질을 탁 내뱉는데 이때 내보내는 질량이 뭐 보통 소행성 하나 정도 질량 정도가 돼요. 네. 그럼 이게 지구로 바로 온다고 그러면 매우 무서운 일이겠죠. 이러한 현상이 그런데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현재가 태양이 극대기이기도 한데 아. 이런 극대기에는 하루 평균 한 3번에서 4번 정도 또 그 극소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이 태양의 극대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시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지구에 주는 피해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서 태양 활동이 이러이러할 때 코로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좀 준비를 해야겠다.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 기상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게 존재감이 큰 친구네요. 그렇죠. 그럼 어서 연구를 해서 그 연력학 법칙을 벗어난다는 코로나의 비밀을 풀어야 될 텐데, 그럼 코로나를 어떻게 관측할 수가 있나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는 매우 희미하고 어둡기 때문에 관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관측하려면은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밖에 거의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뭐 혹시 한국에서 개기일식 다음이 언젠지 아시나요? 모르죠. 거의 없잖아요. 막 외국 가서 보러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공부를 덜 해오셨는데 아. 한국은 2035년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이나 기다려야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요 태양 코로나를 자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 코로나 그래프라는 걸 개발해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평소에도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그래프는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의 광구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동그랗게 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인공적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오는 약한 빛을 관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밤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헤드라이트이 우리 눈으로 싹 비추면은 네.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헤드라이트 방향을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그 나오는 빛을 가려서 주변부가 보이게 되거든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가리게 되면 어두운 구조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렇게 태양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계 행성을 탐사할 때도 외계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별의 표면을 가려서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어두운 행성들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근데 이번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우주 정거장에 요 장비를 설치한 게 또 특징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태양 코로나 그래프를 통해서 평소에도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태양은 하루에 딱 절반만 떠 있죠. 아, 그쵸. 그죠? 반은 밤이기 때문에 네. 관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떠 있을 때만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주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365일 항상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를 돌고 있기 네. 때문에 하루에 한 16번 정도 지구를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태양이 지구에 가려지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지구에서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고 보통 90분에 한 바퀴를 도는데 네. 이 중에서 한 55분 정도는 태양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시간으로 우리가 태양의 다양한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전에도 코로나 그래프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전 그 코로나 그래프랑 이번 코덱스가 또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사진을 찍어 놓고 여기는 밝은 부분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어두운 부분, 여기 밀도가 좀 낮은 부분이에요.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코덱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밀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입자들이 속도가 이 속도로 움직여요. 그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엄청 높아요. 낮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현재 가장 궁금한 게
이 코로나의 에너지가 어떻게 유입되고 또 얘가 물질을 어떻게 방출하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밀도로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내부의 움직임, 그 운동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뭐 온도라든가 속도라는 게 측정이 필요한데 코덱스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1월부터는 우주 미션을 수행한다고 해요. 그 우주 미션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코덱스가 이제 설치됐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11월 5일에 발사를 해서 네. 딱 거기 그 도킹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일 정도 텀을 두고서 11월 10일부터 한 12일, 한 3일에 걸쳐서 이제 그 정확한 위치에 설치가 됐고 실제로 현재도 테스트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공개로 관측을 하고 있고 이 관측이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인 미션을 1월부터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1월부터 이제 그 코덱스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코덱스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의 다른 우리가 태양을 관측하고 있는 기기들과 이렇게 협력을 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는 지구 궤도에서 태양을 멀리에서 관측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멀리에서 관측하는 대신에 조금 디테일한 정보는 떨어질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태양의 넓은 공간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파커 태양 탐사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태양에 아주 근접하는 네. 그런 탐사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얘는 이제 넓은 영역을 보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탐사하는 그 좁은 영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크게도 볼 수가 있고 좁은 영역을 정확하게도 볼 수 있으니까 잘 결합을 한다면은 정말로 여기서는 움직임이 이래가지고 안쪽에서 물질들이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제 코덱스의 특징은 이제 코덱스는 이제 지구 궤도에서 관측을 하면서 태양 지름의 한 2.5배에서 10배 되는 영역을 관측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관측을 하는데 이제 그 관측하는 필터가 총 5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개가 모두 오밀조밀하게 되게 모여있는 필터거든요. 보통 이제 380 나노미터에서 430 나노미터. 요게 자외선 영역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외선 영역인데 그러면 이게 되게 좁은 영역의 자외선 영역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의 더 많은 특징을 넓게 봐야 되는데 왜 여기를 보냐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칼슘2 라인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 흡수선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데 근데 태양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흡수선이 아주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입자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 네.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것 때문에 라인이 생기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결국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뭉개져 있느냐에 따라서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천천히 움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각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내부의 속도와 온도 등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게 되고 코로나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태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예를 들면 자기장애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 정보들, 코로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유입되고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태양은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기본이 별이거든요. 네. 우주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주는 원이 별이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한국에서는 태양 천문학이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넓은 우주 혹은 은하 네. 이런 쪽이 많이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제 태양 천문학을 하는 친구가 자기 랩실을 PR을 하는데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냈었어요. 뭐냐 하면은 천문학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팀, 별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하지만 가장 해 볼 만한 팀이란 그래서 멋진데요? 되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저도 많이 써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좀 더 이제 태양 천문학의 저변이 또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별 볼 일 없고 해볼 만한 팀 캐치프레이즈 너무 잘 지었네요. 맞습니다.
코로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몰랐는데 이재영 전문가님 덕에 코로나가 뭔지부터 해볼 볼일 많은 코덱스 임무까지 배워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코덱스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탑재된 우리나라의 첫 장비라고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덱스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관측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코덱스가 수행할 미션들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올 한 해 동안 요즘과학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퀴즈와 함께 따뜻한 연말 인사 남겨주시는 분들 중 10분께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참고해 주시고요. 행복한 연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